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지은이 오누키 다카시, 옮기니 박유미, 펴낸 곳은 청홍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잘못된 호흡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2만 번이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행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책은 그 숨겨진 힘을 일깨워줍니다. 책은 호흡의 중요성에서 시작해서 올바른 호흡법, 그리고 이를 통한 일상생활의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호흡, 숨. 저는 숨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숨, 그 작은 행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 책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호흡 속에 있다고 하는 저자의 말을 들어볼 겁니다. 본문 낭독하기 시작 전에 꼭 한 가지 드려야 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더 그래요. 맨발 걷기가 좋다 그러면 반드시 해봅니다. 당근 주스가 좋다는데 라고 책을 읽었으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먹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본다. 이건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덕목입니다. 제가 횟수로 5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께 책을 들려드린 게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보내왔던 시간만큼만, 그러니까 앞으로 5년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5년 더를 바라면 누군가가 야 그거 너무 욕심인데 하면서 방해할까봐 누군가에게 빌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일주일에 겨우 2편을 읽어드리는데도 책 한 권 녹음을 하면 목이 잠겨서 한 3일 정도를 고생을 해요. 제가 그 목을 잘 못 쓰고 있나 봐요.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니면 나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테스트를 합니다. AI 목소리를 이용해 봐야겠다. 물론 오프닝과 클로징은 당연히 제 목소리로 할 거고요. 또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3번에 1번 정도 혹은 5번에 1번 정도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벌써 이름도 만들었어요. 제가 자작나무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자작나무 총각이라고 붙여봤어요. 아니 엄청 촌스럽게 들리는데 왜 이렇게 정감이 가죠?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알아요. 나무님들은 제 목소리만 좋아라 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좀 더 이 자작나무 채널을 오래오래 운영하기에 벅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자작나무 총각의 읽는 방식이 저보다 나은 면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요. 게다가 이 자작나무 총각의 여러 음성이 있어서 다양하게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단히 번거로운 작업이 많기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자작나무 총각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클로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의 호흡이 우리의 몸을 바꾼다.
호흡만 바꿔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던 통증과 이상 상태가 해소됩니다. 내가 호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때 나는 미국 메이저리그인 텍사스 레인저 팀 닥터가 운영하는 물리치료사 클리닉에서 선수들의 재활과 트레이닝을 담당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당시에는 선수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 재활, 운동과 트레이닝만 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릎 통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게 고관절에서 골반, 엉치형 덩관절, 요추로 차츰 초점이 올라가다가 결국 체관 트레이닝에 열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무릎 통증 치료에 체관 트레이닝을 도입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체관이란 뭘까? 주변 파트너들과 의논하면서 정보를 수집해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호흡이다라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횡격막은 요추에 붙어 있습니다. 횡격막이 무리하게 요추를 하루에 2만 번이나 계속 잡아당기면 당연히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횡격막이 요추를 잡아당기면 골반의 모양과 방향, 위치도 변합니다. 이 변화는 대퇴골과 엉덩이 근육, 무릎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는데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호흡이 바뀌지 않는 한 뼈의 방향이나 위치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 근육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호흡입니다.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호흡 트레이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의 시대에는 호흡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좀처럼 달리지도 걷지도 않으며 쪼그리고 앉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떨어지는 열매를 줍고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시대를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짐승을 쫓아가서 사냥을 하고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즉 생활과 운동이 직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전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타고 내려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대부분의 물건이 집으로 배달되므로 운동 부족은 매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호흡은 호흡근이라는 근육의 작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호흡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점점 서둘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체육관에 오는 고객들에게 쪼그리고 앉거나 네 발로 기어가도록 동작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쪼그리고 앉거나 기어가는 동작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페트병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을 억지로 비틀려고 하면 꿈쩍도 하지 않지만 많이 물을 뺀 다음 공간이 생긴 페트병은 쉽게 비틀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같은 원리입니다. 숨을 내쉼으로써 몸에서 공기가 빠지면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나 기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을 했지만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해 부담스러워지는 호흡 때문에 허리나 어깨 혹은 무릎 통증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된 호흡을 하기 위해 컨디셔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낫지 않는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은 호흡의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되지 않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자세 측면에서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허리가 굽어 있는 등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프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통증을 안고 있는 경우 자세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세는 보상이라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보상이란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몸이 본래 해야 할 동작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뇌는 멋대로 보상을 주고 행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 노인이 발을 끌며 걷거나 다리를 옆으로 흔들어 앞으로 내밀며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근육이 쇠약해져 있거나 가동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육으로 보충하면서 걷는다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보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이나 상태, 시각, 스트레스, 잠을 자는 침대, 신고 있는 신발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람마다 자세나 동작이 다른 것은 몸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최적의 자세와 동작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보상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은 달리지 못해도 사자에 습격받을 걱정은 없으며 다리가 불편해도 택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상이 몸의 전반적인 부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본래 사용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이 근육에 부담이 되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진다. 둘째, 근력 저하와 자세 변화로 인해 관절에 부담을 주어 변형성 관절증을 일으킨다. 셋째, 동작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운동 부족 상태가 된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사용해야 할 호흡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 작용에 따라 동작을 떠하는 근육에 큰 부담이 됩니다. 어깨로 호흡을 해서 어깨가 솟아있는 사람, 목으로 호흡을 해서 목이 앞으로 쑥 나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보상 작용으로 호흡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횡격막이 요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은 허리가 휘어진 상태, 즉 요추전만이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하루에 약 2만 번씩 계속하면 당연히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신경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호흡뿐입니다. 자율신경은 생명 유지와 관련되는 체온 조절, 혈액순환 등의 기능과 내장기관의 작동,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 등 우리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사람을 활동시키기 위한 태세를 갖춰주는 신경이므로 낮에 우위가 됩니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위와 장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서 심신을 쉬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잠자고 있을 때와 편하게 쉬는 야간에 우위가 됩니다. 즉,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집에 돌아가서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안전주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병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은 호흡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율신경이 작동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지금은 숨을 멈추자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자율신경에 접근하려면 호흡을 조절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과 관련됩니다. 즉, 몸을 부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됩니다. 호흡, 도대체 어떤 방법이 정답일까? 상황에 맞는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세미나에서 호흡을 주제로 강의할 때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바른 호흡이란 어떤 호흡을 말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법의 정답에 대해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런 자세를 취하고 이러저러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이외의 모습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호흡이든 정답일 수 있고 어떤 호흡이든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가는 도중에 차량 문제로 전철이 멈춰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3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점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일이네. 이대로 기다리다 지각하고 말 거야. 다행히 잠시 후 전철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목적지의 역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당신은 상대방의 사무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갑니다. 평소에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 흐느적거리며 달리지만 어쨌든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죠. 이때 당신의 호흡은 어떤 상태일까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헐떡거리며 거친 호흡을 반복해서 내쉴 것입니다. 가슴이 팽창하고 갈비뼈도 벌어진 상태이므로 일단 공기를 넣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런 부자연스러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깨를 아래 위로 들썩이는 다소 요란스러운 호흡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필요할 경우 숨을 멈추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걸어가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지 못한다면 담배 연기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걸으면서 동시에 숨을 쉬다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담배 연기가 닿지 않을 때까지 재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시에 맞는 호흡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에 비해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어깨를 들썩이거나 잠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거나 할 때 숨을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호흡법에서 정답이란 상황에 잘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중립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중립성을 잃은 잘못된 호흡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호흡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흡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심신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호흡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호흡, 무엇이 문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 호흡을 할 때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항상 긴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pH 균형이 무너지면 몸 조직은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고 위장과 소화기관의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숨을 과하게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통증을 쉽게 느끼는 과민한 상태가 됩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이나 클리닉으로 쫓아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즉,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몸이 된다.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 통증을 쉽게 느끼므로 몸이 이상 상태를 자주 느끼게 된다. 라는 악순환이 정착됩니다. 실제로 통증을 느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할 바쁜 업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퇴근을 하면 일에 대한 불안감에서 일단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밤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메일이나 메신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당연한 듯이 들어옵니다. 침대 속으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블루라이트를 받으며 이 상태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도 얕아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찍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흔들리면서 출근합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면 결과적으로 몸에는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합니다. 서투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쉬지 못해서 호흡이 서툴러진 걸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먼저 내가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너무 들이마시면 안 되는 데라고 나 자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요즘 바빠서 숨을 너무 들이마셨나 봐라고 자신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숨을 제대로 내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호흡은 정말 몸에 나쁠까? 깊은 호흡 자체는 좋습니다. 포인트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시지 않는 것. 심호흡이라고 하면 양손을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훅 하고 내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숨을 너무 많이 그리고 크게 들이마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숨을 크게 내쉬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심호흡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 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라는 뜻이었어요. 네. 확실하게 내쉬었는데요. 아니, 지금 들이마셨잖아요? 일단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미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 사로잡혀 들이마시기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갑자기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갑자기 숨을 내쉬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내쉬기 전에 들이마시고 싶은 것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평소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로 있으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고 센서가 반응해서 숨을 들이마셔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아진 이유는 스트레스나 과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호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나치게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깊이 내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심호흡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숨을 완전히 내쉰 뒤에도 곧바로 들이마시지 말고 한두 템포 쉬는 것이 좋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숨을 내쉰 뒤 그대로 20초 정도 숨을 멈추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걷고 있을 때라면 숨을 내쉰 뒤 10걸음 정도 숨을 멈추고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역을 향해 걸을 때 숨을 내쉬고 10걸음 정도 걸어가 멈춘 뒤 들이마십니다. 다시 숨을 내쉬고 10걸음 정도 가서 숨을 멈춘 뒤 들이마십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호흡법. 나쁜 호흡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구강호흡입니다. 입을 벌린 채 호흡을 반복하는 행위는 인체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구강호흡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첫째,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호흡이 코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코가 지닌 역과 작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감기나 질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입으로 호흡하면 많은 공기가 들어오므로 폐속과 외기 기압이 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이 움직이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고 교감신경 우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체온 상승, 분비계와 면역계 및 생식기관의 기능 향상, 긴장 완화 효과 등의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강호흡을 하면 비강에서 분비되는 이산화질소를 폐 안으로 충분히 빨아들이진 못합니다. 또 비강호흡은 구강호흡보다 최대 20%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구강호흡을 계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생식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지 않으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50에서 60대 경영자 대부분이 구강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바쁜 업무에 쫓기는 데다 직원들의 생계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회의나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도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입을 벌린 상태로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잠을 잡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면 당연히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술을 마신 날 밤에는 수면이 부족하고 부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 숨을 너무 들이마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치과 위생사에게 들은 말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어젯밤에 뭘 먹었어?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입이 열려 있다면 아마도 입 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비강호흡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강호흡을 할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혀의 위치입니다. 원래 위턱에 붙어 있어야 할 혀가 떨어져 있으면 아래턱의 무게에 실려 입이 벌어집니다.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혀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 혀가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좁아지므로 코골이를 하거나 무호흡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저하됩니다. 구강호흡을 방지하기 위해 잠잘 때 입이 벌어진다면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코호흡 유도 테이프, 입 벌림 방지 테이프 등의 명칭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입술에 세로로 붙여서 호흡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이유는 호흡할 때 움직여야 할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나누어서 얕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아, 지금 내 호흡이 얕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얕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들은 레슨을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깊은 호흡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횡격막의 모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큼직한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릇이 신축성이 좋아서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해두죠. 쉽게 설명하면 이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서 갈비뼈 하부에 붙인 것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호흡이란 폐를 이용해서 공기를 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폐의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이 움직임으로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횡격막도 어엿한 근육입니다. 근육은 힘을 주면 짧아지고 힘을 빼면 길어집니다. 알통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볼록한 돔 형태의 근육인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시면 수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므로 돔 형태의 천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횡격막 바로 위에 위치한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움직이는 횡격막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이완되어 늘어나 돔 형태의 천장은 원래의 높이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폐에 있던 공기가 밀려나갑니다. 이것이 숨을 내쉴 때마다 움직이는 횡격막의 모습입니다.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수축하고 천장이 낮아지고 내쉴 때 이완됩니다. 천장이 높아진다. 이처럼 횡격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세요. 그런데 호흡이 얕다는 말은 횡격막이 긴장해서 짧아진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한 번에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호흡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의 폐활량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의 용량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단지 절대량이 크다고 해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완전히 내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폐활량을 측정할 때는 많은 숨을 내쉬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내쉬지 못한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 횡격막 천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횡격막의 움직임을 직접 상상해 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횡격막의 움직임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횡격막이 긴장했구나, 이제 편안하구나라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횡격막이라는 근육에는 수용체,
근육 자체의 신축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가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 2만 번씩 운동하는 횡격막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반면에 수용체가 적으면 횡격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해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 보기로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호흡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 첫째, 갈비뼈의 위치 살펴보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욕실에서 알몸이 된 상태로 거울에 상체를 비춰보세요.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명치부터 아래쪽 배 주변이 삼각형으로 움푹 팬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갈비뼈가 튀어나온 상태로 굳어버린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보통 숨을 한껏 들이마시면 폐가 전체적으로 팽창합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폐와 흉부가 함께 수축합니다. 즉,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폐와 흉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오케이입니다. 만약 갈비뼈가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숨을 들이마신 채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면서 호흡을 계속합니다. 다만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내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둘째, 머리의 위치 살펴보기.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패턴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내민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자목 자세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했던 보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로 숨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움츠린 상태로 하루에 2만 번씩이나 호흡을 하면 목 주변이 당연히 긴장하게 됩니다. 목 주위의 근육은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힘들어지기 때문에 목 주위의 근육을 사용해서 더 필사적으로 호흡하기 위해 목 주위가 점점 더 긴장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심한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호흡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흡법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 생활에서 휴식할 때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횡격막이 제대로 오르내린다. 둘째, 적절한 속도로 호흡을 반복한다. 셋째, 들이마실 때는 코로 빨아들인다. 넷째, 내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숨을 다 내쉰 다음 한두 템포 정도 숨을 멈춘다. 숨을 내쉰 뒤 한두 템포 후에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이유는 횡격막이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산소 캡슐이나 산소 스프레이가 많이 공급되어 있어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이산화탄소는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모두 필요합니다.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만 적당한 이산화탄소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중 성분인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해서 각 위치로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는 적혈구라는 트럭이 산소를 적재한 후 현장에서 하역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숨을 내쉬기 힘들어지므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조금씩 얕은 호흡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안정을 찾습니다.
즉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몸이 즉시 인식하므로 들이마셔 라고 명령하고 결국 숨을 더욱 과다하게 들이마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불안하거나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호흡도 이처럼 숨을 심하게 들이마신 상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황장애나 극도의 불안, 긴장 등으로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적어져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불필요하게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혈관이 수축하고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 동요하게 되면서 과호흡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법으로 종이봉지를 입에 대고 한 번 내쉰 숨을 다시 한 번 들이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현재는 이와 반대로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입니다. 평소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흡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기 시절의 동작을 되찾는다는 발상에서 비롯됩니다. 아기가 보행을 하게 될 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태어나서 호흡을 막 시작한 아기의 몸은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몸을 뒤척이다가 기어다니게 되며 붙잡고 일어서려는 등 동작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강내압 IAP입니다. 복강내압이 상승하면 복강이 풍선처럼 팽창해서 척추와 함께 체간이 안정을 찾습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호흡을 개선해서 몸의 안정을 회복하려면 아기나 아이의 흉내를 내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동작을 바탕으로 한 트레이닝이 많습니다. 아장아장 네 발로 기어가는 상태로 하는 트레이닝도 있고 한쪽 무릎을 세워서 하는 트레이닝도 있으며 한쪽 무릎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런지라는 트레이닝도 스쿼트 동작도 모두 아기의 동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체간 트레이닝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운동 중 사이드 플랭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면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와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체간과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몸의 측면과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체간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도 아기가 위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네 발로 기어갈 때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거의 비슷합니다. 플랭크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을 지렛대로 하여 몸을 일으키면서 몸과 지면을 평행하게 유지하는 운동으로 원래 아기의 엎드린 동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필사적으로 아기의 움직임을 재현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쩐지 서글퍼지는 묘한 기분이 듭니다. 원래 했던 동작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굳어버린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율신경의 부조와 몸의 피로와도 관계됩니다. 동양의학계의 호흡 관련 서적에서는 단전호흡을 하면 부종과 피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애매한 논리가 눈에 띄는 경우도 많아서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호흡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의 부조화는 몸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결림, 허리와 무릎, 고관절 등의 관절통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부조화는 불량한 호흡 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깨를 움츠려서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하면 어깨가 결리고 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호흡을 하면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이런 경우 골반의 위치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결림이나 통증 외에도 호흡은 소화기관의 부조화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내장기관의 부조화나 변비, 생리불순 등도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 초래됩니다. 이것은 횡격막의 구조와 기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횡격막에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하행대동맥, 대정맥 그리고 식도입니다.
횡격막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식도와 위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횡격막이 내려간 상태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은 돔 형태를 만들지 못해 지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횡격막 밑에 있는 간장, 신장, 췌장, 위, 소장, 대장, 생식기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 등 복강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기이므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기 움직이지 않고 혈류가 막히게 되며 소화기관은 연동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대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고객인 80대 여성은 호흡이 좋아진 후 40년 변비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율신경의 부조화에 따른 피로감과 우울감도 있지만 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한 채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충분한 휴식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또 두통이나 눈의 피로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면 갈비뼈 하부와 상부 모두 호흡을 할 때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비뼈가 올라가면 골반도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땅에 잘 닿지 않습니다. 즉 말 그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호흡근인 목 근육을 사용해야 호흡을 할 수 있으므로 두통, 눈의 피로, 목의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호흡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것은 몸의 부조화나 피로와 관계됩니다. 말하자면 호흡을 안정시키면 몸의 부조화나 피곤함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평소에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격막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먼저 호흡의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 즉시 호흡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 호흡 운동 1. 가슴과 배를 바르게 사용하는 역행성 호흡을 해소하는 호흡. 장점 호흡할 때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문제점을 해소합니다. 본래 동시에 움직여야 할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상태인 역행성 호흡을 해소합니다. 횡격막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어 바르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호흡할 때 어깨가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상체가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슴에 올려놓은 손을 얼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 됩니다. 스텝 1 들이마신다.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립니다. 의식적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앞쪽으로 팽창되도록 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뒤쪽으로 들숨에 2배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횟수는 4, 5회 호흡은 2, 3세트 실시합니다. 기본 호흡 운동 2. 갈비뼈를 확실하게 움직이는 갈비뼈 내선 호흡. 장점 갈비뼈와 횡격막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갈비뼈가 열려서 떠있는 상태를 해소합니다. 갈비뼈를 확실하게 낮춰주면 횡격막이 편안해지고 갈비뼈와 횡격막이 바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포인트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쪽으로 내려가도록 숨을 내쉽니다. 흉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약 10초 동안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스텝 1 들이마신다. 좌우 갈비뼈에 손을 올립니다. 흉곽과 복강을 동시에 팽창시킨다는 생각으로 코로 조금씩 숨을 들이마십니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동시에 수축하도록 숨을 내쉽니다. 갈비뼈를 내림으로써 횡격막을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횟수는 4, 5회 호흡은 2, 3세트 실시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자는 호흡이 우리의 신체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흡이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흡이 요추, 골반, 무릎 등 신체의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올바른 호흡이 통증과 이상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호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올바른 호흡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구강호흡의 위험성과 코호흡의 중요성도 설명했죠. 호흡이 자율신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호흡 운동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몇 가지 들려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한 상황에 따른 실용적인 호흡법이 책에 더 수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반드시 책을 통해서 나머지 실천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은요, 또 그새 잊으셨을 수 있으니 오늘 자작나무 총각에 들려드린 부분을 딱 5개로 다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귀를 좀 더 쫑긋 세워보시는 겁니다. 실은 요약 정리를 듣고 다시 반복해서 전체 내용을 들으면 정말 그제서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호흡의 근본적인 중요성이었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서 요추와 골반, 무릎 등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과 이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호흡이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올바른 호흡 방식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보다 충분히 내쉬는 것이 중요하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유지된다. 세 번째, 구강호흡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 구강호흡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군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코호흡은 비강에서 분비되는 일산화질소를 통해서 면역력 향상, 체온 조절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과 호흡의 관계. 운동 부족은 호흡근,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고 얕고 빠른 호흡을 유발한다는군요. 그래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호흡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호흡과 자율신경의 관계.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교감신경이, 내쉴 때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책 읽고 요약하고 녹음하고 또 편집하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 책으로 저의 목소리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고 또 메모하고 생각하면서 따라와주는 나무님들을 또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자작나무 총각과 아저씨의 첫 번째 콜라보 축하해 주십시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ere is no place I'd rather be than right here next to you. And I truly love to talk about your lovers, old and new. You never spare me details as you confide in me. I smile and give advice, but cannot tell you how I feel. How easy it would be to fall for you, but that of course is something I won't do. 'Cause we've agreed between you and me, we're nothing more than friends. How silly it would be to put this
friendship to an end. How crazy that would be, yet here I am, falling in love again. How stupid I would be to still have faith, to never stop believing that one day, when time is right and stars align, our views would coincide. We'll see the world in color, though they say that love is blind. How stupid that would be, indeed, that's true. And still I'm waiting